세상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하버드 출신 전문가가 단 하루 만에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자신이 알고 있던 미국의 우월함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낙후된 나라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변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변화 앞에서 미국의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평생 쌓은 지식이 한순간에 무색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한국의 현실.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가 직접 겪은 생생한 체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제 과거와 마주해야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 맥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은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고 뉴스 팟캐스트를 듣고 수업에 가는 루틴이었죠. 제 기숙사 방벽에는 CNN 포스터와 저널리즘 상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했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어요.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마다 항상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라고 하거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서라고 말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단지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해지고 있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겨우 5살이었어요.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낯선 거리에서 혼자 있을 때의 혼란과 두려움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무 설명 없이 저를 그곳에 두고 가셨어요. 버려진 느낌,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곳에서 길을 잃은 느낌. 그날은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제 교수님이신 아담스 선생님은 글로벌 미디어 비교라는 수업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수업이 CNN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큰 과제를 발표하셨어요. 중간고사 프로젝트로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시아 디지털 혁신과 미디어 발전에 대해 연구할 건데 특히 한국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 순간 제 속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교실이 갑자기 너무 덥게 느껴지고 있었죠. 책상을 꽉 잡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져오는 나라를 연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에 앉아 노트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문서는 열려있지만 비어있었죠. 커서가 깜빡이며 제가 쓸 수 없는 단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미디어 현황이었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잊으려고 했던 기억들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새 이메일이 도착한 거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레오, 미안해.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메시지였지만 어쩐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5년간의 침묵 끝에 어머니가 저를 찾은 거였죠. 제 인생을 둘러싼 벽이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주 후반에 아담스 교수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레오, 내게 기회가 있어.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널리즘학과에서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디지털 미디어 컨퍼런스에 학생들을 보낼 거야. 내가 가면 좋겠어. 서울, 그 단어는 함정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즉시 거절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죠. 아마도 여전히 답장하지 않은 어머니의 이메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피해왔던 나라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생각해봐.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 경력에 정말 도움이 될 거야. 한국이 어떻게 미디어 기술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야.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등하며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한편으로는 한국과 연결된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 두려움과 마주하고 드디어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해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창가에 서서 아래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건물 사이를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뉴스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제 자리라고.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시 어머니의 이메일을 보고 있었어요. 레오, 미안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은 새 단어였죠. 제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답장할 준비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만약 제가 답장한다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제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이야기와 일치할까요?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어머니에게 답장이 아니라 한국 미디어에 관한 과제의 첫 단어들이었죠. 커서가 화면을 가로질러 한 단어씩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에 간다면 적어도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이 과제가 단지 성적이나 경력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의 첫 단계였죠. 가장 깊은 두려움의 장소로 돌아가는 여정, 그리고 아마도 제 인생 전체에 걸쳐 필요했던 답을 향한 여정이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야 한다고요? 그 생각만 해도 속이 아프고 있었어요. 아담스 교수님이 서울 여행을 제안하신 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꿈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거리와 낯선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일 아침 피곤하고 걱정에 쌓인 채 일어나고 있었죠. 교수님께 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면담 시간에 그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머릿속으로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죠. 돈 문제나 학교 일정 충돌 같은 것들을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진실만 빼고 무엇이든지요. 교수님의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모든 벽면에는 책들이, 책상 위에는 그의 저널리즘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아담스 교수님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고 계셨어요. 그의 회색 눈썹이 물음표처럼 올라가고 있었죠. 서울 과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말했어요. 그는 천천히 독서용 안경을 벗어 책상에 올려놓으셨어요. 그의 눈은 제 변명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그는 제 예비 연구 논문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 논문은 기술적으로는 맞아, 레오. 그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어. 너는 마치 100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한국 미디어에 대해 쓰고 있어. 연결고리가 없어.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그가 계속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는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지 사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죠. 그 사실들 뒤에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이 주제와 연결되는 것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과 마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무실을 나왔을 때 기분이 더 나빠져 있었어요. 제 성적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고 CNN에서 일하겠다는 꿈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더 나쁜 것은 제 친구 제이슨이 서울 여행에 선발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에 흥분해 있었죠. 그날 오후 대학 도서관에 갔어요. 서울에 가지 않을 거라면 논문을 위한 더 나은 자료가 필요했거든요. 한국 미디어에 관한 책들을 모아 조용한 구석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책 페이지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뭉개져 보이고 있었죠. 그 책들을 읽는다기보다는 싸우고 있는 것 같네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도서관 직원 유니폼을 입은 나이 지긋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박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제 양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 덕분에 저는 말을 하고 싶어졌어요. 제 과제와 한국 미디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죠. 제 개인적인 역사는 조심스럽게 빼고요. 박 선생님은 서둘러 조언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가까운 책장으로 걸어가 제가 전에 보지 못했던 책을 가져오셨죠. 그 책에는 함께 TV를 보는 한국 가족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재해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미디어는 단지 기술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씀하셨어요. 문화의 반영이고 마음의 반영이죠. 한국에서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정칭,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인간적 연결을 의미해요. 그녀는 홍수와 지진 때 한국 뉴스 보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단지 사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가족 유대와 개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가 제가 놓치고 있던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던 통계 뒤에 있는 맥락, 이해, 인간적 요소였죠.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어머니의 이메일을 보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죠. 아직 답장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면 그녀가 저에게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실들을 나열하는 대신 질문으로 시작했죠. 한국 미디어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나요? 그날 밤, 다른 꿈을 꾸었어요.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길을 잃고 두려워하는 대신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죠.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고 거리는 깨끗하고 분주했어요. 디지털 화면들은 폭풍 후에 서로 돕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죠. 잠에서 깨었을 때 뭔가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전히 서울에 가는 것이 두렵고 제 과거와 마주하는 것에 대해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려움과 함께 섞이는 새로운 뭔가가 있었죠.
작지만 커져가는 호기심이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서울 컨퍼런스에 관한 아담스 교수님의 이메일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여행은 단지 미디어 연구나 성적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평생 도망쳐온 무언가에 관한 것일지도 모르죠. 아직 모험의 부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이 북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팔걸이를 꽉 잡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한국어와 영어로 도착을 안내하고 있었죠. 15년 전에 이곳에 버려진 후 저는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한국과는 전혀 달랐죠.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리벽이 높이 솟아 있었고 거대한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지고 있었으며 통로마다 예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죠. 로봇 안내원들이 여행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여러 언어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제이슨이 흥분에 찬 눈으로 제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죠.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최첨단 화장실, 우리 휴대폰이 초고속 인터넷에 즉시 연결되는 방식까지. 그의 열정이 너무 커서 우리 사이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제 긴장감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했어요. 입국 심사를 빠르게 통과했어요.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고 방문 목적을 물어봤죠. 학술 연구요. 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어요. 공항은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기차역으로 분명하게 안내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제 호흡을 이 차분한 리듬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지하의 기차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밝은 조명과 기차 시간을 보여주는 선명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터치스크린 기계로 영어로 표를 살 수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너무 단순해서 저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풍경이 공항 주변에서 작은 마을들로, 그 다음 높은 아파트 건물들로, 마지막으로 빽빽한 도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곡선기와 지붕의 전통 건물 옆에 서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들이 어디서나 광고를 번쩍이고 있었고 고대 사찰 문과 시장 노점과 섞여 있었죠. 이곳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우리 기차의 모든 승객들이 미국에서라면 신호가 끊길 깊은 지하에서도 휴대폰으로 비디오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공 화면들은 뉴스 업데이트와 긴급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곳에 있는 감정적인 무게보다는 여행의 학술적 목적에 집중하려고 연구 논문을 위한 정신적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기차가 지하에서 나와 넓은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그곳이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이라고 알려줬죠.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강가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가족들은 강변 공원에서 담요 위에 앉아 소풍을 즐기고 있었죠. 도시는 생기 넘치고 활기차 보였어요. 제 기억 속의 차갑고 무서운 장소와는 전혀 달랐죠. 오후 늦게 호텔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상점과 식당들로 가득한 분주한 지역에 높이 서 있었죠. 우리 방은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창문으로 도시 전망이 보였어요. 아래 거리는 사람들과 교통으로 붐비고 있었죠. 저녁이 다가오자 네온 간판들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공기는 근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제이슨이 우리의 컨퍼런스 일정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며 짐을 풀고 있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낮이 저녁으로 변하면서 서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마치 별들의 은하처럼 밝아지고 있었죠. 건물 조명, 가로등,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나는 상점 간판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여행으로 지쳐 있었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경계하고 있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깨어 있었죠. 제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새 이메일이었죠. 이전과 같은 주소, 제 어머니로부터 온 것을 보고 심장이 뛰었어요.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나도 서울에 있어. 준비되면 만나고 싶구나. 도시의 불빛들이 제가 휴대폰을 쳐다보는 동안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생각에 어지러움이 느껴졌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빠르게 달리는 생각들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었죠. 이건 제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연구를 위해, 성적을 위해, 미래 경력을 위해 왔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의 낯선 소리들을 들으며 깨어 있었죠.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리, 가끔 근처 식당에서 들려오는 음악, 호텔의 에어컨 소리, 창문을 통해 도시가 진정으로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배달 오토바이들이 새벽 2시에도 거리를 누비고 있었고, 사무실 건물들에는 여전히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의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저는 인간 이야기의 이해에 대한 아담스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곳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았어요. 기술 보고서나 미디어 통계가 아니라 제가 평생 피해왔던 이야기로부터, 제 자신의 이야기로부터요. 아침 빛이 우리 방으로 스며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계획대로 컨퍼런스 세션에 참석할 거예요. 논문을 위한 연구 자료를 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또한 이 도시를 탐험할 거예요. 단지 마지못해 방문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이해하려는 사람으로서요.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계를 넘었어요. 이제 다른 경계를 넘어야 했죠. 제 자신의 과거로 가는 경계를요. 코엑스라는 컨퍼런스 센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마치 미디어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미로 같았죠. 복잡한 복도를 따라 제이슨의 뒤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속은 떨리고 있었지만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어요. 15년 동안 제 꿈을 괴롭혀온 장소인 한국에 있으면서도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메인 홀은 천장이 높고 큰 무대를 향해 수백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영화관보다 더 큰 화면들이 양쪽에 걸려 있었죠.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배지와 태블릿을 들고 서둘러 다니고 있었어요. 이 모든 미디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작게 느껴지며 컨퍼런스 자료를 꽉 쥐고 있었죠. 첫 발표자는 한국의 가장 큰 TV 방송국에서 기술을 담당하는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침착한 자신감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녀의 발표는 놀라운 새로운 도구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위험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는 로봇, 뉴스기사 작성을 돕는 인공지능, 그리고 시청자들이 뉴스 사건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가상현실까지. 하지만 제 관심을 가장 끈 것은 그들이 왜 이런 기술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녀의 설명이었어요. 마음 없는 기술은 그저 기계일 뿐이에요. 그녀는 최근 홍수 때 이 도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가장 발전된 시스템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노트북에 적고 있었어요. 이는 박 선생님, 그 사서분이 제게 말씀해 주셨던 정칭, 한국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인간적 연결에 대해 떠올리게 했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저는 혼자 서서 일정표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수다 떠는 전문가들의 무리가 저를 어색하고 동떨어진 느낌이 들게 하고 있었죠. 하버드 대표단에서 오셨군요. 완벽한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적인 갈색 눈과 친근한 미소를 가진 제 또래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컨퍼런스 배지에는 김미나, 서울 미디어 데일리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깔끔한 파란색 블레이저를 입고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어요. 미나는 아담스 교수님이 하버드 학생들의 연구를 도와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컨퍼런스와 도시에서 제 가이드로 배정받았다고 했죠. 그녀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태도 덕분에 저는 바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미나가 전시장을 안내하는 동안 그녀는 내부자의 지식으로 각 전시물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회사들이 정말로 혁신적이고 어떤 회사들이 그저 과시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현지 기자들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속보를 다루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기자는 산불 때 드론을 사용해 구조팀이 외딴 지역에 갇힌 사람들을 찾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우리의 기술만 봐요. 우리가 가상현실 뉴스 스튜디오를 살펴보는 동안 미나가 관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미디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혁신과 정, 인간적 연결을 어떻게 균형 잡는가예요. 또 그 단어가 나왔어요. 정칭. 한국에서는 그 단어가 저를 어디서나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컨퍼런스 세션이 끝나고 제이슨이 전통시장을 구경하자고 제안했어요. 미나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죠. 시장은 첨단 기술의 컨퍼런스 센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생선부터 전화기까지 모든 것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나이든 아주머니들이 놀라운 속도로 야채를 썰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죠. 매운 음식, 신선한 과일, 그리고 생선 냄새가 습한 공기 속에 뒤섞여 있었어요. 나이든 상인이 제가 길거리 음식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어색하게 다루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주름진 눈으로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제 손가락을 조정해주며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녀의 거친 손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할머니처럼 부드러운 인내심으로 제 손을 이끌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 그녀는 제한된 영어로 물으며 제 얼굴을 호기심 있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한 예 또는 아니오보다 더 복잡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몇 년을 여기서 보냈어요. 외모는 부분적으로 아시아인처럼 보이지만 백인 미국인 가정에서 자랐죠. 저는 쉬운 범주에 맞지 않는 장소와 역사의 혼합체였어요. 저녁이 되자 미나는 우리를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옥상 카페로 데려갔어요. 서울은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불빛과 움직임의 바다였죠. 멀리 산들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운 형태로 솟아 있었어요. 고대와 현대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죠. 사찰 지붕과 고층 빌딩이 같은 스카이라인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 예오, 엄마야.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 묵고 있어. 만날 준비가 안 됐다면 이해해. 도시의 불빛이 제가 휴대폰을 쳐다보는 동안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미나가 제 표정이 변한 것을 알아차렸죠.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이 제 평소의 조심성을 무너뜨렸어요. 스스로를 멈출 수 없어서 저는 어머니의 버림, 어린 시절 트라우마,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며 보냈던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친숙해야 할 문화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여기서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말했죠. 미나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방해하거나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동정이나 공허한 위로를 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녀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아래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엔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말은 그날 밤 호텔에서 잠 못 이루며 누워있을 때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커튼을 통해 필터링되어 천장에 부드러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저는 도착한 이후로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컨퍼런스에서의 전문적인 도전, 도시에서의 문화적 적응,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험 15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제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이야기와 마주하는 것. 아마도 진짜 적은 한국도, 심지어 제 어머니도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것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마음 주위에 쌓은 벽일지도 모르죠. 마침내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과연 그 벽 너머를 들여다볼 만큼 용감한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여정이 보스턴에서의 비행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매 킬로미터마다 저는 15년 동안 두려워하면서도 필요했던 대면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컨퍼런스에서 3일을 보낸 후 연구 논문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모았어요. 한국 미디어 기술에 대한 정보로 노트북을 가득 채웠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으며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녹음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빠져 있었어요.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였죠.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속도로가 푸른 산들을 가로지르고 하늘을 향해 솟은 아파트 건물들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죠. 운전기사는 부드러운 한국 팝 음악을 틀고 있었어요. 제 손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화면에는 여전히 그녀의 문자 메시지가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마침내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나겠습니다. 단지 4개의 간단한 단어였지만 보내는데 저희 모든 용기가 필요했어요. 공항 근처 호텔은 조용하고 비즈니스적인 분위기였어요. 로비에는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의자, 그리고 구석에 작은 카페가 있었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유니폼을 입은 항공사 승무원들이었죠. 그때 한 여성이 구석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망설이고 불확실해 보였죠. 15년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더 나이 들어 보였고 검은 머리에 회색 줄무늬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말랐죠. 하지만 그녀의 눈, 제 눈과 똑같이 생긴 눈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어요. 혈연으로 연결되었지만 수년간의 침묵으로 분리된 두 명의 낯선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안전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 공부, 그녀의 번역가로서의 일, 서울의 날씨. 하지만 이 말들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로 가는 다리일 뿐이었죠. 마침내 5살 때부터 저를 괴롭혀온 질문을 던졌어요. 왜 저를 떠나셨어요? 그녀는 마치 제가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가 어깨를 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지만 제 얼굴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죠. 떠나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그녀는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가족 긴급 상황 때문에 한국에 왔고 다른 선택이 없는 싱글맘으로서 저를 데려왔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폐렴으로 심하게 아파 몇 주 동안 입원했어요. 미국에 연락할 가족이 없었죠. 그녀는 친척들에게 저를 일시적으로 돌봐달라고 맡겼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져버리고 저를 사실상 혼자 남겨두었답니다. 내가 회복했을 때쯤 너는 이미 위탁보호 시스템에 배치되어 있었어.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당국은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했어. 널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기록들은 봉인되어 있었어. 내가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단편적인 기억들이 잊혀진 꿈의 조각들처럼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밝은 조명이 있는 병원 복도, 한국어로 다투는 낯선 친척들, 결국 저도 떠나버린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남겨진 혼란. 그녀는 바랜 서류들과 오래된 이메일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녀가 수년간 저를 찾아다닌 증거였죠. 입양기관에 보낸 편지들, 그녀가 번역가 월급으로는 거의 감당할 수 없었던 사설 탐정들의 보고서들. 그녀의 결심은 15년의 침묵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를 이제 찾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소셜미디어. 그녀가 대답했어요. 하버드 저널리즘 학과가 서울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 게시했어. 내 사진을 보고 그냥 알았지. 우리 둘 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간직해온 이야기, 의도적인 버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새로운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련은 제가 두려워했던 대면이 아니라 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다시 조립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오후가 저녁으로 변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진과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의 삶의 공백을 채워나갔죠. 그녀는 그녀의 아파트, 고양이, 그리고 문서를 번역하는 작은 책상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보스턴의 양부모 가족, 하버드 기숙사 방, 저널리즘 상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저녁이 찾아오자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용서는 아니고, 아직은 아니지만 이해였죠. 보상은 완벽한 재회나 지워진 과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을 항상 나눌 것이라고 생각했던 깊은 틈 위에 놓인 첫 번째 연약한 달이었어요. 마침내 작별을 고할 때 그녀는 망설이며 물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연락을 유지할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얼마나 확신하는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죠.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울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담스 교수님을 위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더 개인적인 것으려.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소년과 마침내 두 세계 모두에 설 만큼 용감해진 남자의 이야기였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